네, 이어서 11번을 보도록 합시다. 대리에 관한 설명. 여기서 대리인이 자신을 본인 갑이라고 칭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대리권 범위 내일지라도 계약의 효력은 갑이 아닌 을에게 귀속되는가. 자, 대리인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본인을 밑에 두고 그 위에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다. 그런데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과 본인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이 두 개의 선은 계약의 당사자가 본인이다.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다. 이렇게 그리고 대리인이 원래 자기가 대리인이다 라고 칭해야 되지만 자기가 본인이다 라고 칭한 거, 이 행위는 현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명이라는 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이 만약 갑이라고 하면 갑의 이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해당해요. 현명이 있는 대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대리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미치죠. 그래서 본인 갑에게 귀속되게 돼요. 1번은 틀렸어요. 2번,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자, 즉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내가 을과 갑, 을, 병이라고 할 때 내가 을과 행위를 했지만 너한테 효과가 미친다. 그 이유는 대리권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옳아요. 3번,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원리금 반환 채무 변제의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 원리금 반환 채무를 면제해줄 대리권도 있느냐. 자, 이러한 대리권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변제해달라라고 수권을 했는데 소멸시키는, 즉 어떤 적극적인 플러스 방면으로 수권을 했는데 마이너스 방면으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수권한 걸로 해석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한 대리권은 없습니다. 4번, 수인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각각 상충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만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느냐.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이때 각각의 대리인은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 자, 단독으로 각각 다 따로따로 대리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이 효력이 있어요. 각각의 대리인이 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그것도 효력이 있고 그 뒤에 체결된 것도 효력이 있고 다 효력이 있다. 적법한 대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5번,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자,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으나 두 가지 예외가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승낙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 다음 1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되느냐.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봐요.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점에 법원이 구속된다. 그래서 옳아요. 2번,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자, 매매에 기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매매라는 채권 계약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예외가 있죠. 우리 판례.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옳죠. 3번,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종료일로부터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느냐? 아니다. 그때 거래가 끝날 때마다 각각의 채권이 발생하고 그 각각의 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장기 입원을 했을 때 병원에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채권, 역시 개별적인 진료 행위가 끝날 때마다 각각의 치료비 채권이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퇴원할 때 한꺼번에 총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에요. 4번 건물 신축 공사 도급계약에서의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다.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에 관한 채권은 단기시효 3년이죠. 여기서 단기시효 3년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는 건 공사에 부수하는 부수적 채권까지 다 포함해요. 따라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부수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다. 옳습니다. 5번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자, 앞에 1번 지문의 기산점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중단 여부도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이 변론주의라는 건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만 법원이 그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소송법상의 원칙을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은 주장이 있어야만 판단한다. 옳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로 가봅시다. 금전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질문.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 충당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이행기의 외국환 시세에 의해서 환산하느냐. 자, 100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 외화채권. 근데 100달러, 달러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원화로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화는 환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환율이 어느 시점 계속 변동하니까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시기는 채무 이행기 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할 때를 말합니다. 현실로 이행할 때. 진짜로 이행할 때. 이것은 규범적 개념이에요. 규범. 이것은 사실적 개념. 즉 이행기 한 달 후에 갚기로 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 한 달 후를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달 후에 제대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2달, 3달,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다가 6개월 후에 이행할 때도 있겠죠. 그럼 6개월 후 그게 현실로 이행할 때예요. 어느 시점에 시세로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현실로 실제 이행할 때의 환율, 그 시세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채무 이행기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에요. 2번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지연손해, 다른 말로 지연이자 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자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것은 본래의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다.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옳아요. 3번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옳아요. 따라서 별도의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죠. 4번 금전채무의 약정 이율은 있었지만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슨 말일까요? 약정 이율, 이자 약정은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 약정은 있으나 손해배상금에 관한 약정은 없다. 이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약정은 없다. 이러한 경우에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397조의 금전채무 특칙에 관한 내용이죠. 자, 금전채무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당사자가 약정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 법정 이율에 의한다라고 하죠. 다만 단서가 하나 있죠. 법정 이율보다 높은 약정 이율이 있을 때 그에 따른다. 그런데 그보다도 0순위가 되는 건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있으면 예정을 따르게 돼요. 이 손해배상 예정은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인지 낮은 이율인지 묻지 않고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고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차순위가 이자 약정이 있다. 그럼 그 이자 약정이 법정 이율 연 5푼, 민사 법정 이율인 연 5푼보다 높을 때에만 적용한다. 397조와 관련된
해석론입니다. 다음 5번.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했다면 이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손해배상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예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정한다. 옳습니다. 다음 14번.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질문.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은 그 의미를 달리한다.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자,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과실책임 원칙상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강력한 과실을 말하는 거죠. 강력한 과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손해 발생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 피해자도 부주의했다. 이것은 약한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부주의. 따라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옳은 지문이고 2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가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자,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즉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옳아요. 3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 책임이지만 그 하자의 발생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된다. 자,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과실상계가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과실상계는 준용될 여지가 없다. 즉 과실과 과실을 상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참작은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한다. 옳습니다. 4번.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자, 과실상계, 손해를 100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 너도 과실이 30이 있으니까 내가 70만 배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은 신의 측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자예요. 이러한 자는 신의 측상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이죠. 암기하셔야 돼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 이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다음 5번.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모두 하는 경우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어떠한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암기하세요. 선, 과실상계.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이거 암기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생각해서 풀기는 어렵습니다. 선, 과실상계.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나중에 한다. 다음 15번. 채무자의 이행 지체 책임의 발생 시기, 이행 지체 책임의 발생 시기에 대한 설명. 기억에 불확정 기한부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 도래를 안 때, 자, 불확정 기한 반드시 도래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불확정한 그런 채무를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무자가 모르고 기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도래했는데 주관적으로 그 기한 도래 사실을 몰라서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 고의 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한 도래를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옳아요. 니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 자,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예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옳죠. 디귿.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부당이득 반환 채무와 마찬가지로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인 것은 맞아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냐? 그게 원래 원칙인데 이건 특별히 다룬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외이다. 예외. 나쁜 놈이잖아요. 불법행위를 한 거니까. 나쁜 놈이니까 즉시 이행 청구를 받지 않아도 불법행위를 한 즉시 지체 책임이 붙는다. 그러니까 이행 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다. 다음 16번.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수익자 병을 둘러싼 채권자 취소소송. 자, 채권자 취소소송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했어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수익자.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를 뭐라고 하죠? 이것을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다 라고 해서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 채권자가 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그게 채권자 취소권 제도이다. 자,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요. 채권자 대의권과 차이점이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갑이 되고 피고는 을과 병이 되느냐. 주의할 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 때 원고는 당연히 취소 채권자 갑이 되겠죠. 피고를 누구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피고는 절대로 채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판례 태도예요. 절대로 채무자는 될 수가 없고 수익자나 또는 넘겨받았을 때 전득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되지 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네요. 2번 원상회복으로 병이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갑은 직접 자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취소하고 원상회복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로 원상회복, 돌려놓는 거예요. 일탈된, 즉 빠져나간 재산을 채무자에게로 회복시켜 놓는 게 채권자 취소의 목적인데 이 돈을 얘한테 강제집행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는데 돈으로 만들어서 얘한테 주면 다 숨겨버리겠죠. 그래서 이 돈은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라 라는 내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옳습니다. 3번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력은 소를 제기한 갑만을 위해서만 발생하는가? 아니다. 채권자 취소권 제도는 총 채권자의 공동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갑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채권자. 4번 을의 사회 의사는 특정 채권자인 갑을 해친다라는 인식이 필요한가? 이 채권자 취소 제도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특정한 얘를 해친다, 특정 채권자에 대한 인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5번 채권자 취소 소송은 갑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것이냐? 아니다. 채권자 취소권이든 채권자 대의권이든 그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해요. 채권자의 고유한 권리.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원고가 돼서, 즉, 소송에서 원고라는 건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당사자가, 즉, 본인,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타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구조가 아니다. 다음, 17번.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질문. 장래의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래의 채권, 현재 발생하지 않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채권도 미리 팔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요건이 필요해요.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현실화될 때 그때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옳아요. 2번. 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 이의를 보류할 수 있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자, 승낙을 할 때 통지와 달리 450조의 대항요건에는 통지와 승낙이 있는데 통지와 달리 승낙은 채무자가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의를 보류하거나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통지와 다르다. 3번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채권 양도는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갑이 을에 대해서 A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그려요. 자, 민법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형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중요하다겠죠. 양도계약의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 두 개를 이쪽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 양도를 했을 때 두 사람의 계약만으로 이 A 채권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지만 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450조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통지나 승낙. 통지는 양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승낙은 채무자가 하는 건데 이 채무자가 승낙할 때는 이렇게 승낙을 해도 되고 이렇게 승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옳아요. 4번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통지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선호.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이중으로 양도했다. 나쁜 놈이죠. 결국에 병1, 병2 얘한테도 한번 팔아먹고 얘한테도 한번 팔아먹었다. 그럼 누가 병1과 병2 중에 누가 이중 양수인 상호 간에 누가 우선하느냐, 누가 진정한 양수인이 되느냐. 그것은 확정일자부 통지 승낙을 먼저 갖춘 자를 말해요. 확정일자 날짜가 아니라 확정일자의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확정일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중요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통지나 승낙이 누가 먼저 갖추어졌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요. 통지 승낙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확정일자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5번 채권 양도 없이 채무자의 채권 양도를 통지한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채권 양도를 하지 않았어요. 또는 무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야 내가 채권 병한테 팔아 넘겼어 라고 통지를 했다. 그러면 을은 이제 권리자가 갑은 아니고 병이구나 해서 병한테 선의로 변제하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이 변제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옳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되는가? 자, 보증도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보증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이 A채무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갑이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이 1억 돈을 빌려주면서 너 못 믿겠으니까 친구 데려와라. 보증인을 세워라. 그래서 친구 병을 데려옵니다. 병을. 통상적으로는 부탁을 하겠죠. 부탁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부탁을 해서 병이 은행에 가서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보증계약.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채권자와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인이 된다. 그래서 보증계약을 했기 때문에 얘도 채무를 지게 돼요. 채무. 얘의 채무는 보증채무. 근데 을도 채무, 1억을 갚을 채무가 있죠. 을의 채무는 주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 보증인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런 A채무는 보증채무를 B채무라고 할 때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맺은 A채무, 보증계약상 B채무 전혀 다른 계약으로 발생했죠.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성. 그래서 보증에서는 독립성. 이 A채무는 주채무는 갑과 을 사이 계약으로 발생한 거고 이 보증채무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부종성이 있어요. A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B채무를 이행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A채무가 소멸하면 B채무도 소멸한다라는 소멸과 관련된 부종성. 각각 다 인정이 돼요. 그래서 1번 질문은 독립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은 주채무가 민사채무다. 민사채무는 소멸시효 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이에요. 근데 보증채무가 상사채무다. 상사채무는 5년이에요. 따로따로. 소멸시효 기간이 똑같을 필요가 없다.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기간과 기산점이 따로따로 정해진다. 이게 독립성 내용이에요.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틀렸어요. 즉 각각의 계약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각각 별개로 정해지게 된다. 독립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2번,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걸 근보증이라고 하죠. 옳아요. 3번,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부종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부종성. 즉
이게 머리고 이게 몸통이에요. 머리, 몸통.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서 몸통만 양보하면 얘는 돌아다닐 수 없죠. 죽는 거예요. 죽어요. 소멸한다. 소멸. 효력이 없다. 옳습니다. 4번.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해서만 구비하면 족한다. 즉 A채권을 갑이 다른 자한테 팔아넘겼다. 주채권을 팔아넘겼다. 이때 대항요건 450조의 통지승낙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은 주채권에 관한 대항요건만 갖추면 충분하다. 보증채무도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넘어간다라는 판례입니다. 옳아요. 5번.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조문인데 원래 상계는 서로 상계 적상이 있어야 돼요. 서로 대립되는 채권을 갑이 병한테 갖고 병이 갑한테 가지고 즉 자기의 권리만 상계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자기 권리가 아니어도 상계할 수 있는 예외가 보증채무와 연대채무에서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을 자기 권리가 아닌데도 대신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반대채권으로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변제에 관한 설명.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부진적 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여러분 이 판례를 모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판례는 워낙에 유명한 판례라 당연히 시험에 나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 판례입니다. 어쨌거나 부진적 연대채무, 을1, 을2, A채무, B채무가 서로 부진적 연대 관계에 있다. 채무자가 두 사람이고 A채무와 B채무가 부진적 연대 관계이다. 근데 액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얘는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얘는 70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구조에서 다액채무자, 얘가 다액채무자, 얘가 소액채무자죠. 다액채무자가 100 전부를 변제한 게 아니라 50을 변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을와는 50을 변제했으니까 얼마가 남아요? 50이 남겠죠. 자기가 100을 지고 있는데 50을 변제했으니까 50이 남아요. 을2에게는 이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고 해요. 절대적 효력. 절대적 효력 범위가 얼마냐? 50 전부 없어져서 20만 남는 거냐? 아니면 달리 볼 거냐? 이러한 논의가 부진적 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했을 때 다른 부진적 연대채무자에게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냐라는 논의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외측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측설, 을1, 을2. 그래서 을1은 100을 지고 있어요. 이렇게 100. 을2는 70. 일때 다액채무자가 변제하는 건 밖에서부터 외측 밖에서부터 깎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부터 깎아 들어와서 50 이만큼이 50 밖에서부터 깎아 들어와서 소멸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2에게는 얼마만큼 소멸되는 거예요? 위에가 30이니까 이게 20이죠. 20. 을2는 20만큼 소멸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것을 판례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 이 20을 뺀 여기 32 이 부분이 을1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죠. 즉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먼저 삭감한다. 이걸 한마디로 외측설 판례 태도예요. 따라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그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 외측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판례 태도에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례를 묶어서 풀면 그러면 현재 을2는 얼마를 변제해야 될 채무가 남느냐에 대해서 20만큼의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50만 변제하면 된다. 즉 50만 변제하면 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며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채권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자, 진정한 채권자한테 변제해야 되는데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준점유자에 해당하게 되면 선이 무과실로 변제하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옳고. 3번. 변제 충당에 관한 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그 채무의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한다. 합의가 있으면 합의가 가장 우선하고, 왜냐하면 변제 충당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우선하고, 합의 충당. 합의가 없을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 법정 충당으로 한다. 옳습니다. 4번.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자 대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대의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자, 변제자 대의로 취득하는 건 채권만 취득하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 변제자는 그 채권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채권을 넘겨받았긴 했지만 당사자 자체가 되는 건 아니다. 양수인일 뿐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해제는 못해요. 해제나 취소는 계약의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일반 이론이니까 잘 머릿속에 넣어두고. 5번.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면 채무자는 공탁으로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채무를 받아야 면하는데 얘가 안 받으면 영원히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냐? 공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옳습니다. 다음 20번 사례 문제. 갑은 2020년 2월 1일 자기 소유의 중고 자동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을에게 청약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청약을 했다는 얘기죠. 갑이 청약자. 그래서 1,000만 원에 사겠다. 1,000만 원에 매수에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얘가 오케이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간적 순서로 그림을 그리면 갑이 청약을 했고 그리고 을이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을이 승낙은 뭐 1년, 2년, 3년 지난 뒤에 해도 되느냐? 무제한적으로 한 10년 후에 해도 되느냐? 안 되겠죠? 그 기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 슈퍼에, 마트에 돌아가는 빵도 유효기간이 있듯이 이 승낙도 할 수 있는 유효기간, 그것을 승낙기간이라고 합니다. 승낙기간. 적법한 승낙기간 내에 해야만 유효하다. 내에 도달해야 돼요. 승낙이 상대방에게, 청약자에게 도달해야만 유효하다. 이게 반드시 전제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도달했다. 유효기간 내에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이걸 전제로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은 언제 성립? 발송한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두 가지 요건을 암기하셔야 돼요. 승낙은 유효기간 내에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된다.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송시로 소급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1번 문제. 갑의 편지가 20년 2월 5일 승낙자 을에게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면 갑은 그 청약을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청약의 구속력.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옳아요. 2번. 갑의 편지가 20년 2월 5일 을에게 도달하였다면 그 사이에 그 청약자 갑이 사망했더라도 청약은 유효하다.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된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옳습니다. 의사표시가 발송하고 나서 도달 전에 또는 도달 이후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상속인에게 그 효과가 미쳐요. 옳고. 3번. 을이 미 중고자동차를 900만 원에, 10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에 매도,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을이 900만 원에 사겠다, 매수하겠다.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변경을 가한 승낙.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성립하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이건 소멸하고 새로운 청약에 대해서 응하는 그런 걸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3번에 900에 매수하겠다고 회신하였다라면 을은 갑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청약의 거절과 새로운 청약, 옳아요. 4번, 갑의 편지를 20년 2월 5일 을이 수령하였더라도 을이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청약의 효력 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의사표시는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키면 그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옳고 5번, 을이 미청약을 승낙하는 편지를 20년 2월 10일에 발송해서 2월 15일 도달했다라면 계약 성립일은 발송시로 소급한다겠죠. 발송시. 그래서 도달시가 아니라 발송한 2월 10일 날로 소급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1번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자, 우리 담보책임은 민법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있고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점을 중심으로 시험에 집중 출제가 됩니다. 1번 질문.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자,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제해서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 책임에서 해제를 인정하고 있죠. 해제는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급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건물, 완성된 건물. 자, 완성된 건물, 도급에서, 건축 도급에서 완성된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 해제를 인정하면 그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하는 건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죠. 따라서 해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제할 수 없다. 옳습니다. 2번,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간은 재판 밖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옳고 3번,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자, 하자를 보수해달라. 부실공사 다시 제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부정되는 경우가 있죠.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and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도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다한 비용.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도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 그럴 때는 하자 보수 청구를 못해요. 하자 보수와 동급인 것이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을, 즉 이 하자 보수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인정돼요. 그래서 하자 보수 자체가 부정되면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도 부정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중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겠죠? 하자 보수가 부정되기 때문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도 부정돼요. 3번이 틀렸죠. 4번, 완성된 액젓 저장 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관 중이던 액젓의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권한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하자 보수에 가름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손해가, 확대 손해가 발생하면 그 확대 손해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5번,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즉 면책 규정 약정할 수 있는데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약정 유효해요. 하지만 알면서, 그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담보 책임은 면책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책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유효한 범위는 고의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2번 문제로 가서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1번 질문. 매도인의 고의 과실은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렇죠.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옳고 2번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암기, 그 조문을 암기해야 되는데 담보 책임은 권리의 흠결에 관한 담보 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와 관련된 뭐 타인 권리, 저당권, 담보권 뭐 등등의 논의가 있는 그다음에 물건과 관련된 담보 책임 이걸 특별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건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 있고 권리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용의권에 의한 제한, 담보권에 의한 제한에서 이 5가지 전일 수용담 5가지의 유형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물건에 관한 하자 담보 책임은 용의권에 의한 제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일 때 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해서만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즉 매수인의 선이 무과실일 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돼요.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자를 알면서도 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직거래 장터에서 노트북을 사는데 또는 핸드폰, 중고 핸드폰을 사는데 켜봤더니 안 켜져요. 작동이 안 돼. 알면서도 샀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작동 안 되니까 손해배상해라. 이게 성립할 수가 없죠. 알면서도 산 자에게는 담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옳고 3번 매매 목적물인 서화가 위작으로 밝혀진 경우 하자가 있는 거죠. 가짜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짝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담보 책임과 착오는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여기 착오가 존재하죠. 나는 진짜 진품이라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는 짝퉁이 되었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 이 판례, 최근 판례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착오는 둘 다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경합이 가능하다.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4번 경매 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담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경매의 경우에는 이 종류가 두 개라겠죠. 권리와 관련된 담보 책임, 물건과 관련된 담보 책임. 경매는 권리와 관련된 담보 책임만 적용해요. 즉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어요. 권리의 흠결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된다. 5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제는 반드시 뭘 전제로 한다겠죠?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인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질문입니다. 다음 23번 문제.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 자, 조합은 민법에서 뭐 조합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쉬운 말로 하면 동업이에요. 동업. 직장에 근무하다가 이제 퇴직한 동료들이 야 우리 퇴직하고 집에서 노느니 뭐 하느냐. 퇴직금 모아서 치킨 가게 하자. 같이 동업하자. 이게 조합입니다. 민법으로 치면 조합. 기억짐은 2인이 상호 출자하여 퇴직금을 둘 다 출자하는 거예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 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라면 그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되느냐? 조합의 법률 관계는 합의유예요. 총유는 비법인 사단, 종중 등의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하고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니은 자,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그 자를 업무집행자라고 합니다. 니은에 업무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 통상사무,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단독으로 전행할 수가 있다. 옳습니다. 니은 당사자들이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경우 그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건설사를 말합니다. 건설사. 공동건설수급체라고 합니다. 예컨대 두바이에 몇백 층짜리 건물 또는 두바이에 호수를 만든다. 굉장히 큰 공사라
조그만한 건설사, 그게 뭐 현대건설이든 대우건설이든 조그만 건설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건설사 여럿이 동업을 합니다. 동업. 야, 우리 저 큰 규모의 건설공사를 따려면 엄청난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단독 규모로는 그 사업을 딸 수 없다. 우리가 연합해서 동업하자. 이게 건설공동 수급체입니다. 민법으로 말하면 동업관계니까 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옳습니다. 다음 24번 756조 사용자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 책임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를 합니다. 750조 불법행위. 피용자가 오토바이를 치킨 배달하다가 막 함부로 해서 길 가던 행인을 치였어요. 다쳤죠.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손해배상, 나 치료비 100 나왔다. 청구하는 거죠. 이게 750조 불법행위 책임관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게 돼요. 100을 청구했더니 피용자가 얘가 뭐 15살, 14살 뭐 이래가지고 돈이 없어요. 100을 달라고 해도 치료비가 안 나와. 그럼 이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죠.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이 피용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자,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자에게도. 그게 756조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두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죠. 일단 피용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이 채무자 둘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이다. 그래서 1번 질문을 보세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고용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 이 둘이 고용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미성년자여서 법정대리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했고 취소해서 무효가 됐다. 상관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라면 사용자 책임은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다. 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휘감독관계만 있으면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사용관계. 옳아요. 2번. 폭행과 같은 피용자의 범죄 행위도 756조 소정의 사무집행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오토바이를 친 게 아니라 가다가 왜 나를 꼬나보냐 해서 주먹으로 때렸다. 그래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무집행 관련성이 중요하다.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라면 사용자 책임은 인정된다. 이걸 외형이론이라고 해요. 옳아요. 3번. 파견 근로자의 파견 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파견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여러분 그 인력을 파견하죠? 이 인력을 그래서 이게 파견된 근로자, 이게 파견한 자, 파견 사업주, 파견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 사업주. 이 파견된 근로자가 가서 막 물건을 파손하고 절도하고 이 사용장에 가서 사용하는 사업주한테 가서 피해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구조예요. 피해자는 사용 사업주, 뭐 이런 구조. 또는 뭐 제3자한테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누가 사용자냐? 파견 사업주가 사용자라고 봅니다. 파견 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옳습니다. 4번.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신의칙상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에서 지문에서 봤죠.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용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얘는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사용자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용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어요. 옳고. 5번. 피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했다라면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배상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느냐? 즉, 을완,
을투, 이 제3자가 병에게 이 피용자, 이 갑의 피용자인 을완과 갑의 피용자가 아닌 제3자, 을완과 을투, 제3자가 공동으로 얘를 때렸어요.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걸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 사용자가 지는 책임은 대위 책임이라고 그래요. 대위 책임. 자신의 피용자가 발생시킨 손해를 대신 부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의 이 손해가 100이 났을 때 얘가 6대 4로 얘가 더 많이 때려서 얘는 6을 져야 되고 얘는 40을 져야 된다 라고 할 때 사용자가 지는 건 을완의 부담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자가 구상을 할 때 을투에게 100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피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자기가 떠안아야 되고 그것을 넘는 부분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액 전부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용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구상할 수 있을 뿐이다. 다음 마지막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지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인 수익자의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형식적 이득이 아니라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옳고. 2번.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는 있지만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없다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손해를 입어야 돼요. 손실. 이득을 얻고 손해 또는 손실을 입어야 된다. 손실이 없다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옳아요. 3번.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이냐? 아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금전 채무예요. 따라서 가분적 채무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채무자가 존재할 때에는 분할 채무, 쪼개져서 귀속되는 분할 채무가 원칙인데, 이 분할 채무는 채권의 담보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성질상 불가분 채무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성질상 불가분 채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대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하여서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발생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은 분할 채무인데 그걸 수정하는 법리가 성질상 불가분 채무로 본다. 부진적 연대 일부분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부당이득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전이라면 현존 이익으로 추정한다.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요. 근데 그게 선의의 수익자라 하더라도 금전을 이득했다라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옳고. 5번. 선의의 수익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수익자로 다룬다.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수익자로 취급한다. 조문이에요. 옳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25문제, 올해 문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서 방향타가 되고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어떤 부분을 암기할 것인지 적을 알아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지침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